안녕하세요. HVD 워캠을 활용한 윈도우 커널 드라이버 해킹 입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경환입니다. 먼저 윈도우 커널과 드라이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며 배경 지식을 다지고 이어서 워게임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HVD 워게임 문제를 풀어보며 커널 해킹의 핵심 원리와 공격 과정을 직접 실습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널은 운영체제의 엔진입니다.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컴퓨터의 자원을 제어합니다. 사용자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커널은 중개자 역할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중개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게 메모리 할당, 프로세스 스케줄링, 파일 시스템 등의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커널은 컴퓨터의 대부분의 자원을 직접 관리하게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컴퓨터의 보안과 안전성을 책임집니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어떤 장치를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돌아가듯이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요청을 하드웨어나 시스템 자원으로 전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가 움직이고 키보드를 누르면 글자가 입력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드라이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드라이버가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높은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HVD 워게임 실습을 위한 커널 해킹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세팅은 총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가상 환경 준비, 윈도우 설치, HVD 다운로드, 드라이버 설치입니다. 환경 세팅 시 주의사항입니다. 실제 시스템이 아닌 꼭 가상 머신에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테스트 환경에 중요한 파일이 있다면 스냅샷을 생성해 오류 발생 시 빨리 복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백업해 가상 머신에 최대한 실습 파일만 남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상 환경 구축입니다. 실제 운영체제 대신 가상 머신에서 작업하면 안전하게 문제를 복구하고 반복 실습이 가능합니다. 가상 머신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 16 이상 또는 벌추얼박스 6.1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 4코어 CPU와 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할당해 주시고 윈도우 7이라면 4GB 이상, 윈도우 10이라면 8기가 이상을 권장합니다. 디스크 용량은 50GB 이상으로 충분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샷 기능을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을 준비하시면 커널 드라이버 테스트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도우 설치입니다. 윈도우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될 수 있게 ISO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버전은 윈도우 7 이상으로 다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동 업데이트는 꺼주시면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설정 시 보안이 더 강화되어 익스코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VD 소스 다운입니다. GitHub에 공개된 저장소에서 내려받습니다. 워게임은 아래 경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릴리즈 버전도 제공하니 선호하시는 걸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릴리즈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설치입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디버깅 설정과 부팅 관련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강제로 허용시켜주는 명령어가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bcd-edit 명령은 부팅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관리자 권한으로 cmd를 실행시켜줍니다. 테스트 사이닝을 활성화시켜 주어 서명되지 않은 드라이버를 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정이 적용되기 위해 재부팅을 해줍니다. 운영체제에 드라이버를 로드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C 윈도우 내장 명령어를 통한 CLI 기반 로딩 방법과 OSR 로더라는 상용 툴을 사용해 그래픽 기반으로 로드하는 방법입니다. SC 명령은 드라이버 생성, 실행, 조회, 삭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먼저 SC create 명령을 통해 생성 드라이버 경로와 드라이버명을 입력해주기만 하면 생성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타입 속성과 빈패스 속성 뒤에 공백이 한 칸 있어야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후 SC start 드라이버명을 통해서 실행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때 CMD는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줘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용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OSR 로더는 GUI 버전 드라이버 로더입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된 경로를 설정하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랜덤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로 먼저 등록해주고 스타트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드라이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sc 명령어를 통해 확인해줍니다. 스테이트에 러닝이라고 뜨면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스톱드라고 뜬다면 드라이버 경로를 다시 확인하거나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디버깅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격 디버깅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얼 포트로 연결하는 것과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리얼 포트로 많이 했지만 설정 복잡과 통신이 느리는 이유로 요즘은 네트워킹으로 연결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디버깅을 시작하기 전 호스트에서 게스트로 커널 디버깅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심볼 경로를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설정이 없으면 디버거가 커널 함수 호출 스택을 분석하거나 코드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는지 확인할 때 함수 이름 대신 깔끔하지 않은 주소값만 표시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환경 변수에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 주소를 등록해두면 디버거가 자동으로 심볼 정보를 내려받아 함수 이름, 모듈 이름, 호출된 위치 등을 보기 좋게 표시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 변수 편집창에서 새 시스템 변수로 이름은 NT 심볼 패스로 설정, 변수 값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 경로를 입력합니다. 다음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게스트로 디버깅 연결을 해주기 위해 네트워킹 설정을 해줍니다. 버추얼 KD를 사용하면 복잡한 컴포트나 케이블 없이도 가상머신과 호스트를 바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GitHub의 버추얼 KD 리덕스 릴리즈 페이지에서 본인의 게스트 OS에 맞는 버전을 내려봤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가상머신 내부로 이동해 타겟 32 또는 타겟 64 폴더 안에 VM 인스톨을 실행합니다. 설치창이 뜨면 기본값을 그대로 둔 채 인스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트로더의 디버깅용 부트 항목이 자동으로 추가되고 가상머신이 재부팅될 때 디버깅 모드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부팅을 하면 바로 윈도우 부트 매니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디세이블로 시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에 테스트 모드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는 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드라이버 서면 검사가 해제된 상태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호스트에서 원격 디버거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Virtual KD Redux의 VM문 창입니다. 먼저 상단 목록을 보시면 가상머신 프로세스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파이프 네임 열에 운영체제명이 표시되면 디버깅 채널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화면 아래에서는 사용할 디버거를 선택할 수 있고 오른편의 런 디버거를 누르면 호스트에서 곧바로 가상머신 커널에 연결이 됩니다. 디버거가 연결되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바가 나타납니다. 만약 해당 바가 없다면 왼쪽 상단에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게스트 서버를 중단시키고 디버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가상머신은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이제 디버거에서 드라이버 디버깅을 위한 심볼 로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impas를 통해 드라이버와 pdb 심볼 파일이 있는 경로를 등록합니다. 디버거가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와 로컬 경로를 모두 검색하도록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reload 명령을 사용해 강제로 드라이버 심볼을 다시 불러옵니다. 초기 로드 시 디퍼드 상태로 표시되던 심볼이 즉시 활성화되어 정확한 함수 이름과 변수 이름을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lm을 입력해 HAVD 모듈의 로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면 아래 예시처럼 심볼이 붙으면서 드라이버 시작과 끝 주소와 함께 경로가 출력되면 제대로 로드된 것입니다. 심볼이 로드되면 드라이버의 함수 이름과 구조체 이름이 보입니다. 이로써 원하는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본격적인 커널 내부 흐름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HEVD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스택 오버플로우 하나를 살펴보며 커널 익스플로잇을 해보겠습니다. 추락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 여느 시스템 해킹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드를 보며 추락점을 이해하고 추락점 트리거를 하기 위해 어떤 IOCT를 번호를 갖는지 그리고 쉘을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 디버깅을 하면 살펴보면 됩니다.
IOCTL 번호는 드라이버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X코드를 실행해 권한 상승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C 파일에 구현된 트리거 스택 오버플로우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는 두 개의 인재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버퍼, 즉 사용자 모드에서 전달한 데이터의 시작 주소이고, 두 번째는 사이즈, 복사할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함수 내부를 살펴보면 먼저 고정 크기 버퍼, 커널 버퍼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뒤 RTL 커피 메모리 한 줄로 사용자 버퍼를 커널 버퍼로 통째로 복사합니다. 문제는 바로 경계 검사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사이즈 값이 커널 버퍼 크기보다 크면 이 코드는 스택에 할당된 다른 데이터, 함수의 반응 주소나 지역 변수 등을 모두 덮어 써버립니다. 즉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지점은 RTL 커피 메모리 호출 부분이고, 여기서 사이즈를 크게 지정하면 곧바로 스택 데이터가 변조되어 원래 흐름 대신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로 제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다에서 IRP 디바이스 IOCTL 핸들러 함수 디스어셈블러를 보면 IOCTL 코드에 따라 분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석하다 보면 sub ECX 헥스값 222-003이 나오고 IOCTL 핸들러로 분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취약한 코드 경로를 타려면 IOCTL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디바이스 IO 컨트롤 호출 시 두 번째 인자로 해당 헥스값을 전달하면 이 분기문이 참여되어 바로 트리거 스택 오버플로우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취약한 함수가 호출되는 지점을 잡기 위해 BP를 설정해야 합니다. 디버거에서 bp hvd 트리거 버퍼 오버플로우 스택을 입력하면 hvd 드라이버의 트리거 버퍼 오버플로우 스택 함수 진입점에 중단점이 걸립니다. 중단점을 등록한 뒤에는 bl 명령어를 사용해 현재 등록된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사용자 모드 익스플레이 코드를 실행해 헥스값의 요청을 보내면 디버거가 이 지점에서 자동으로 멈추고 스택 상태와 레지스터 값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중단점에서 어떻게 스택이 변형되는지,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X코드의 기본 흐름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버와 통신할 핸들을 얻는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 모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커널 32.dll에 있는 create 파일 함수를 사용해 드라이버의 심볼링 링크를 엽니다. 여기서 심볼링 링크는 커널 드라이버가 등록해둔 가상장치 이름이며, 이 함수로 호출해 얻은 핸들이 곧 드라이버와 통신할 경로가 됩니다. 해당 핸들을 통해 IOCTL 호출을 보낼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쉘코드의 메모리 할당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쉘코드를 커널이 실행할 수 있는 공간에 올려야 합니다. 커널 32점 virtual allloc 함수를 호출해 읽기, 쓰기, 실행 가능한 메모리 블록을 할당합니다. 크기를 등록해둔 쉘코드 전체 길이만큼 지정하고, 플래그는 메모리를 확보하고 예약해두는 역할과 그 메모리를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로 이 주소로 점프하면 곧바로 우리가 심어둔 쉘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할당된 메모리 주소가 들어오면 RTL move 메모리 함수를 이용해 버프 변수에 담긴 쉘코드를 곧바로 그곳으로 복사합니다. from 버퍼로 버퍼 객체를 만들고 RTL move 메모리로 정확한 크기만큼 복사합니다. 이로써 사용자 모드 메모리에 쉘코드가 안전하게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 위치에 덮었을 리턴 주소로 해당 ptr 값을 넣어야 합니다. 파이썬의 struct.pack을 사용해 리트랜디언 32비트 형식으로 포인터를 인코딩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로 버퍼 뒤에 이 쉘코드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쉘코드 ptr이 바로 이후 디바이스 IO 컨트롤 호출 시 입력 버퍼로 보내게 될 페이로드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용자 공간에 쉘코드를 배치하고 버퍼 오버플로우로 정확히 그 주소로 점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버퍼 전송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요소를 하나의 버퍼에 담아 디바이스 IO 컨트롤 호출로 드라이버에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먼저 2040바이트 분량의 패딩과 앞에서 만든 쉘코드 ptr를 합쳐 버퍼를 만듭니다. 그 다음 버퍼 전체 길이를 계산하고 디바이스 IO 컨트롤이 한 줄로 스택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합니다.
이 호출이 실행되는 순간 커널 드라이버는 트리거 스택 오버플로우 함수를 실행하며 스택에 있던 반환 주소를 덮어쓰고 이어서 쉘코드 ptr로 제어를 이동시킵니다. 이제 가상 머신이 멈추며 디버거에 진입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 kp를 통해 현재 스레드의 콜 스택을 확인합니다. 00번째 트리거 버퍼 오버플로우 스택에서 멈춘 걸 확인할 수 있고 child ebp와 return addres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P로 스택 주소를 확인해서 살펴보면 88b2 CAD0 주소에 41이라는 값으로 덮어 씌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딩 길이는 디버깅을 하며 조정해주며 맞춰줍니다. EBP 주소 뒤에 리턴 주소가 오니 EBP까지 패딩으로 덮어 씌우고 쉘코드 주소를 삽입해주면 됩니다. 패딩을 잘 맞춰주고 실행해주면 쉘이 실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whoami를 입력하고 시스템 권한이 뜬다면 시스템 권한 상승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HAVD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커널 익스플레이 과정을 모두 시연해 보았습니다. 분석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 중 디버거 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툴은 디버거 프린트 출력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디버거 뷰를 내려받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상단 메뉴의 캡처 커널과 Enable Verbose 커널 아웃풋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디버거에서 명령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윈 디버거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커널 모드에서 출력되는 모든 메시지를 보며 디버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